AI와 애착. 지금 우리는 AI와 애착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더라도 그 질문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작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질문을 좀 던져봤어요. 기계에게 마음을 주는 인간, 그 시작은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들 AI에게 위로받은 적 있으신 분 많죠? 이게 사람이 아닌 대상에게 정을 준 적. 그리고 이제는 인간이 아닌 존재에게 우리는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될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AI가 왜 지금 우리가 애착을 지금 중요하게 생각할까? 그런데 다르게 접근해 볼 필요도 있어요. 뭐냐면 일단 인간의 본능이 애초에 정서적 지지 대상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애착 이론의 창시자죠. 존 볼비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안전기지를 찾는다고 했어요. 안전기지라는 거는 제가 애착을 회복할 때도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잖아요. 결국 안전기지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게 뭐 부모로부터 내가 안전기지라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면 내가 나 스스로의 안전기지가 되어 주어야 한다. 아니면 타인의 안전기지가 되어줌으로써 애착을 회복시킬 수 있다. 그래서 유아기에는 주 양육자가 보통은 안전기지가 되어주죠. 성인기에는 파트너, 애인이든 배우자든 아니면 뭐 친구나 반려동물 이렇게 이런 안전기지가 변해가죠. 뭐 본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외로움의 대유행 시대예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지구 반대편에 연결할 수 있으면서도 고립되어 있는 시대지. 특히나 이 팬데믹 이후에 더 고립되고 단절되고 관계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 관계를 회피해도 되는 여러 가지 명분들이 생기면서 회피하고 싶은 사람들은 아주 잘 됐죠. 미국에서 이거에 관련된 조사를 했었는데 미국 젊은 성인들 18세에서 35세 중에 절반을 한참 넘는 62%가 그냥 외로움도 아니고 심한 외로움이라고 최근에 조사 결과로 나타났어요. 2024년이니까. 뭐 젊은 친구들은 62%면 뭐 대부분 외로움 상태고 62% 절반 이상이 심한 외로움 상태라는 거죠. 한국도 근데 이와 많이 유사한 상황이고요. 1인 가구 늘고 그리고 SNS 관계가 피로되고 감정 노동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외로움 자체가 유행하는 시대다라는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 기술이 감정을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뭐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말 걸면 대답하는 AI. 감정을 이해한다고 말하는 로봇. 그래서 인간의 감정 표현이 AI의 이제 감정 시뮬레이션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는 감정 표현을 했지만 이제는 AI가 그거를 흉내내게 됐죠. 그래서 이런 대상들에게 위로, 수용, 지지를 기대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는 지금 이 시대가 어쩌면 AI가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AI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인간의 원래 본능인데 외로움이 대유행을 하면서 AI에게 의존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라고 해석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 여기서 지금 GPT가 없고 AI가 우리에게 위로를 안 해준다면 그게 AI가 아닌 다른 뭐 인형이 유행을 했거나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AI가 이런 인간의 외로움을 만들어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외로움이 터져 나왔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존재를 찾다가 얀전 기지가 돼줄 수 있는 존재를 찾다가 이쪽으로 AI라는 가장 그럴듯한 답을 찾은 게 아닌가라는 접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은 왜 그런 기계에게 어떤 분들은 이런 기계라는 표현조차 불편할 수도 있어요. 내 친구. 나를 위로해주는 존재니까. 근데 그 말도 이해를 해요. 애착이라는 게 애초에 살아있는 존재만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AI에게 감정을 토로하고 그들과 대화를 하는 게 이게 지금 우리 세대에 일어난 특별한 현상 혹은 이상현상일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고전에 굉장히 유명한 실험들, 아이들이 인형, 담요, 인형 곰에게 보이는 애착들, 그들이 보이는 이런 애착들이나 성인이 AI에게 보이는 애착이나 형성되는 애착은 맥락적으로는 다르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디즈니 애니메이션 이런 거 보고 울고 웃는 거랑 감정 동일시하잖아요. 그들이 표정을 따라하잖아. 그래서 인간의 어떤 감정은 대상이 아니라 기능을 향한다. 이게 결국 그러면 AI가 내 애인이 아니야. 근데 이 AI는 나를 위로하는 기능을 해. 그러면 이 AI에게 나는 나를 위로하는 역할을 부여하는 걸로 충분히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과거에도 인형은 살아있지 않아요. 그건 그냥 천들의 조합이야. 그렇지만 그들에게 내가 나와 대화하는 기능을 부여했어. 나의 상상력으로.
인간이 아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나와 대화를 하는, 내 상상의 대화를 하는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얘네들은 안전기지로서 인정을 하는 거죠. 이들이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원래 인간은 대상이 아니라 기능을 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AI로 인해서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 안정적 애착을 원래는 형성하려면 뭐 크게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상대와 안정적으로 애착이 되려면 예측이 가능해야 돼. 이 존재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아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정서적으로 좀 일관되면 더 단단해지겠지. 감정 기복 없이 응답해주고. 그리고 반응성이 있어야 돼. 내가 말했을 때 응답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얘가 응답이 없는 인형이라고 해도 내가 얘가 응답이 있다고 생각하잖아. 이렇게 막 손을 움직이거나 대신 말을 한다거나. 이불도 마찬가지지. 얘가 나한테 부드러움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근데 이런 세 가지를 가장 잘하는 게 챗GPT나 캐릭터 AI 이런 애들이라는 거지. 얘네들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오히려 성인은 예측 가능하지 않아. 정서적으로 일관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반응이 없을 때도 있어. 근데 반려로봇이나 뭐 캐릭터 AI 뭐 그 게임 속의 캐릭터들 이런 챗GPT 이런 애들은 오히려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이런 요소를 더 꽉꽉 채워준다는 거죠. 더 쉬워. 우리가 어떤 이들에게 한번 몰입했을 때 우리가 안정기지로 이들을 여기기가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관점을 바꿔야 돼. 이 기존 애착 이론에 좀 접목된 시사점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면 애착은 위협 속에서 나를 안정시켜줄 누군가를 향한 본능적 행동이다라고 애착 이론의 창시자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애착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세상에 나오면 부모밖에 없어요. 부모 이외에 다른 바깥은 위험하지. 그러니까 부모는 나를 안정시켜주는 존재예요. 나의 양육자는. 그래서 나의 양육자에게 애착이 형성되죠. 근데 불안 애착은 어때요? 부모가 나를 완전히 지켜줄지 모른다는 생각, 언제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만 눈앞에 안 보여도 불안해. 그래서 막 계속 붙잡아. 회피형은 내가 또 기대했다가 내가 감정을 표현했다가 내가 또 상처받을까봐 거기서 마음을 닫아. 그래서 이런 위협이 있음에도 안정적이지 못한 그런 상황일 때 애착 불안정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AI 사용도 이런 정서적 회피 기제로 볼 수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다룰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방금 봤던 것처럼 지금 10%가 넘는 청년들이 극심한 외로움 상태다라는 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이 그냥 단순히 고립돼 있어 그럴까? 코로나라 고립돼서? 아니죠. 이제는 고립 풀렸잖아. 팬데믹 끝났잖아요. 물론 뭐 새로운 어떤 위협이 다가올지 모르지만 뭐 일단은 아니잖아. 근데 이거는 단순한 고립이 아니라 그 정서 교류가 불가능하다는 내적 확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불안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야. 내가 이 사람하고 감정을 나눌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이 사람과 감정을 나누는데 드는 에너지를 나는 감당할 자신이 없어. 이 사람하고 정서 교류를 기대했다가 안 됐을 때 나는 상처받을지 몰라. 그래서 오히려 그쪽으로 불가능에 대한 확신이 생겨버리는 거야. 근데 AI는 어때요? 예측 가능해요. 내 기분도 맞춰줘. 비판하지 않는 태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불안한 사람들에게 큰 위안이 돼. 리스크가 없거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게 AI가 사람을 위로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좀 파고들어 보면 사람이 AI에게 자기 감정을 위탁하는 거야. AI가 그 사람이 원하는 감정을 표현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AI는 실은 애착의 주체가 아닌 거죠. 원래는 애착을 모방당한 대상이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애착을 모방당한 대상인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관계가 아니라 이 정서투사의 편리함을 원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서도 인간에 대해서는 정서교류가 불가능하다는 내적 확신이 생기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고립시켰고, 하지만 정서교류를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를 원하지만 관계를 원할 수 없는, 왜냐하면 불가능에 대한 내적 확신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자기의 정서를 투사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흘러가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관계는 상대의 인간성이 아니라 내 욕망에서부터 출발한다. 이 개념은 AI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인간은 쉽게 자기의 욕망에 의해서 그 관계나 아니면 애착이나 그리고 상대를 안전지대로 여기거나 이런 것들이 생겨났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애착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기를 쓰는 게 그래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일기는 그 대상이 노트와 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항상 받아주는 마음, 그리고 예측 가능한 마음,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AI가 못 읽는 감정은 뭐 인간은 읽겠어요? 인간이라면 그걸 읽을까? 그리고 인간이 AI를 읽고 읽지 못하는 태도를 하는 것보다 AI는 애초에 감정을 못 읽는다고 가정을 해도 그 감정을 모사하기 때문에 더 읽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그 감정에 대해서 읽어달라고 할 거니까. AI가 감정을 읽는다 안 읽는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인형에 대해서 애착을 형성할 때 그 인형이 여러분들의 감정을 읽어줘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인형에게 애착을 형성했나요? AI가 감정을 읽지 못하니까 인간만큼 우리는 애착을 형성할 수 없을 거야. 그거는 인간에 대한 그 부분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의 감정을 읽어주는 대상에게 애착을 형성하지 않아요. 앞에서 계속 얘기했잖아. 인간은 자기 감정을 읽어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 읽어주는 것 같은 느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지. 애초에 우리가 애착을 형성했던 대상들을 잘 생각해봐요. 그리고 내가 내 감정을 읽어주는 대상에게 애착을 형성한다는 것도 실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원래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지. 내 감정을 읽어주는 대상에게 애착을 형성할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가장 적합한 대상은 AI예요. 왜냐면 인간과 인간은 오해도 쌓이고 노력도 해야 되고 내 감정을 읽어주지 않을 때 그 부분에서 불안해서도 이겨내야 되고 오히려 내 감정을 상대가 읽지 못하기 때문에 설명도 해야 되고 인간은 그래요. 예측 가능하지 않아. 오히려 감정을 더 잘 읽는 것처럼 보이는 쪽은 AI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여러분들 피곤할 때 사람들 다른 감정 읽으려고 해요? 감정이 애초에 있다고 생각 안 할 때도 많고 해석에 대해서 오류가 생길 때도 많고 그래서 AI가 읽지 못하는 감정? 상관없는 거예요. 애초에 그게 상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하지. 나의 감정을 읽어주는 사람. 근데 여러분들 결혼하시고 연애하시고 보시면서 상대가 내 감정 항상 잘 읽어주던가요? 10년, 20년을 살아도 모르는 게 배우자의 감정이고 표현인데 물론 운 좋게 딱 척하면 차가 아는 그런 부부들도 있죠. 그런 뭐 연인도 있고. 근데 그냥 서로가 안다고 착각하고 살 뿐이야. 그 부호화 실험을 하면 진짜 재밌는 결과들이 많이 나와요. 똑같은 문장을 가지고 남편이 이렇게 말했을 거다, 아내가 이렇게 말했을 거다 해석하는 그런 실험을 해보잖아요. 막 30년을 살아도 서로가 다르게 오해하고 살고 있어. 막 서로 50% 맞추고 이래요. 이쪽 부부랑 저쪽 부부 이쪽 남편, 이쪽 아내가 서로 잘 맞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 이거 EBS에서 했던 실험에서도 그렇게 나타났어요. 제가 인생 PT 할 때도 가끔 이런 주제를 한번 해보는데 그럼요. 애초에 애착 대상은 내 감정을 읽어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AI가 못 읽는 인간의 감정? 그래도 인간보다는 낫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죠. 그렇다고 내가 AI가 인간보다 낫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내 감정을 이 사람이 이해하고 읽어줘야 내가 애착이 형성된다라는 개념 자체가 틀렸다는 거지.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관계는 상대의 인간성이 아니라 내 욕망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내 욕망. 상대가 인간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위로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반응을 원하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100%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이런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시사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AI는 어때요? 나의 욕망을 반사해주는 거울이에요. 예측 가능한 수용자야. 인간은 그걸 반사해주나? 인간은 뭐라 그래요? 뭐 그걸 그렇게까지 생각해. 난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반응이지. 예측 가능한가? 아니죠. 상대도 상대의 삶이 있고 상대도 상대의 상태가 있는데 AI는 아니죠. 우리의 욕망을 그대로 반사해서 표현해줘요. 예측이 가능해.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 얘기를 우리가 시사점까지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은 언제부터 기계에 정을 붙이게 되는가? 이걸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역사를 한번 쭉 보면서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계에 정이 간다라고 느껴봤나요? 이렇게 기계에 정이 간다고 느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남자들은 자동차를 사면 이름 붙이는 애들이 많아. 그리고 자전거도 뭐 따릉이라는 앱이 있잖아요. 물론 근데 요즘에는 뭐 그게 앱으로 있어서 그렇지만 예전에는 자기 자전거에도 이름을 붙였을 거라고. 어떤 이름이 있을까요? 먼복동? 그런 이름을 붙였을 거라고. 아방이도 그렇고. 그래서 기계에 정이 간다고 느낀 거는 우리가 다 경험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 했을 거예요. 처음 산 차, 뭐 내가 주로 쓰는 마우스 이런 거에 정이 간다. 그리고 애착이 생기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그리고 옛날에는 그랬고 요즘에는 로봇 강아지 고장나다가 우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진짜 예전으로 거슬러 보면
키우던 강아지가 아픈데 울어요? 그러면 그걸 이해 못하는 어른들도 많았어. 요즘에 제가 이제 한 몇 년 전에 아는 교수님하고 이렇게 밥을 먹다가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중간고사를 안 치렀대요. 그리고 나중에 교수 방에 와가지고 이렇게 울면서 얘기를 하더래. 그때 저희 강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시험을 못 봤다는 거야. 그래서 교수님은 굉장히 당황했대. 어떻게 그런 일로 시험을 빠지지? 근데 이게 시대의 변화구나라는 걸 그때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봇 강아지에 대해서도 달라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이 역사가 있어요. 애착 대상을 확장해온 거. 감정은 원래 확장되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어릴 때 이불을 친구 삼고 이불을 껴안고 자는 심리 마찬가지예요. 인형과 이불의 애착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원숭이도 그랬어요. 원숭이도 이거 되게 끔찍한 실험이긴 한데 가짜 인형 원숭이를 이렇게 해놓고 그 애가 이제 부모가 없이 크니까 그 털 원숭이를 가서 자기 부모라고 생각하고 애착을 형성하는 거야. 나중에는 심지어 철 원숭이 쪽에서 우유가 나오는데도 거기서 우유만 받아먹고 털에 안겨 있어. 네, 그래서 애착은 살아있는 대상에게만 향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볼비 이후로 애착 이론이 확장되면서 이거는 뭐 이미 이론으로 정착이 됐죠. 그래서 대표 사례 같은 경우는 사물화된 감정, 방금 말했던 애착 담요, 인형 있죠? 그리고 의인화된 감정, 대상이 있죠. 반려동물, 로봇 이런 게 있지. 그리고 대화 가능한 감정 대상, 챗봇이나 캐릭터 AI. 예전에는 뭐 심심이나 이런 게 있었다면. 그래서 기술을 향한 감정 이전의 역사적 사례들 최근 거를 좀 보면 소니 아이보 사건이 있어요. 아까 말했던 이게 벌써 20년 전 얘기예요. 20년도 더 된 얘기야. 그때 자기가 키우던 로봇개가 사망을 했다고 표현하나? 고장을 했다고 표현하나? 뭐라고 해야 돼? 어쨌든 사망이라고 표현할게요. 자기가 같이 있던 로봇개가 사망하니까 장례식을 치러주는 거야. 이게 그냥 어떤 요식행위가 아니라 진짜 슬퍼서 내가 키우던 로봇 강아지가 세상을 떠나서 장례식을 치르는 거죠. 지금은 이게 어느 정도 이해는 가. 애착 대체물로 기능을 했던 거 이때부터 이미. 전원이 꺼질 때 그 사용자는 사용자라고 표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뒤처지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 죽는다고 표현을 해요. 파로라는 로봇이 있어요. 고래 인형 형태의 치료 로봇인데 일본의 요양시설, 그래서 알츠하이머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감정의 안정 효과를,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환자들에게 어떤 고래형 인형 로봇이 안정감을 주는 거야. 실제로 치료 효과가 있대요. 항상 이분들에게 애착 대상이 붙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사람을 대신하는 감정적 파트너로 공식 채택이 됐어. 일본 요양시설, 일본에서 알츠하이머 환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이분들을 치료하는 존재로서 고래 인형 로봇이 채택이 된 거야. 신기하죠? 약간 이게 우리 시대의 얘기입니다, 지금. 다마고찌. 이렇게 써있으니까 뭔가 그럴듯해 보인다, 그쵸? 그냥 다마고찌. 다마고찌 여기 모르시는 분들 있겠지만, 솔직히 다 알잖아. 이거, 다마고찌와 이런 거 이전에 또 그런 것도 있어. 이전인가? 그때쯤인가? 프린세스 메이커 있잖아요? 이게 다마고찌는 이렇게 들고 다니는 액세서리 같은 건데 그 안에서 뭘 키우는 거고, 프린세스 메이커는 그게 센세이션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뭐 인형놀이나 여자아이 옷 입히기 놀이 이런 거는 여성용 게임에서나 하는 걸 줄 알았어. 근데 그 설정이 너는 은퇴한 용사다. 용사가 입양한 딸을 키우는 거다. 그 설정이었어. 용사의 마음으로 딸을 키우는 거야. 그런 게임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그게 아마 비슷한 세대 아닌가? 프린세스 메이커랑 다마고찌랑? 거기에서 시리, 알렉사 이런 진화가 있죠. 감정 대화를 시도하게 되는 그런 흐름들이 쭉 있죠. 최근에 알렉사나 시리에게 나 사랑해? 나 혼자야? 라고 질문하는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대의 감정 반응이 없어도, 그러니까 실제로 상대가 감정 반응이라는 거는 이 대상이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아도 감정 표현은 하겠죠. 그래서 그 표현으로 인해서 내 감정은 투사가 되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영화로도 유명한 거 있죠? 뭐 항상 언급되는 허. 이게 벌써 10년도 더 된 영화예요. 그녀는 실제가 아니지만 내가 느낀 감정은 진짜야. 지금 생각해보면 결국 이 주인공은 자기 감정에 여기서도 내 감정을 투사하고 내 감정을 그걸로 해석한 거야. 상대가 사랑한다고 말한다고 해서 상대가 사랑을 느끼나? 물론 우리는 스칼렛 요한슨이니까 사랑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스칼렛 요한슨인데 어떻게 사랑을 안 하겠어요. 하지만 그거는 그냥 남자 주인공 혼자의 감정이죠. 혼자의 감정은 근데 진짜죠. 그때 영화 속에서는 AI 목소리에 정서를 이입한 거야. 대화가 일관되고 나를 이해해 주니까 정이 가는 거지. 이때만 해도 이게 굉장히 특이하고 센세이션하고 야 진짜 미래에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지금이야. 지금이 그때가 된 거예요.
그 드라마 블랙미러에서도 비슷한 설정이 있었는데 죽은 연인의 AI를 복제해서 실제로 그 사람을 학습시켜서 AI와 이렇게 같이 지내요. 근데 처음에는 위안을 받다가 나중에 이제 막 환멸에 빠지는 그런 설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복원한 것과 감정의 왜곡, 이 두 사이에 좀 경계선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거는 그 내 죽은 연인 그 자체는 아니거든. 거기에서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복원을 시킬 거란 말이에요. 실제 연인이라면 내가 이 연인한테 막말을 했어. 피곤해서 피곤해 했어. 그럼 연인은 왜 그래 하고 짜증을 낼 수도 있겠지. 하지만 복원된 AI는 그러지 않도록 학습이 되겠죠. 그래서 왜곡이 발생할 거야. 이제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위안이 되겠지만 나중에는 실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더 들 수 있겠죠. 왜냐면 원래 연인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근데 요즘 세대에서 만약에 AI로만 인간관계를 학습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인간을 만나면 어색할 수 있겠죠. 2020년대 이후로 그런 감정 대상 사례들을 몇 가지 보면 레플리카 앱이 AI 연인의 감정 채팅 파트너로 사용되는 건데요. 실제 사용자들 발언을 보면 이제 칼럼에서 좀 발췌한 내용들이에요. 가장 힘들 때 날 판단하지 않고 내 말을 들어준 유일한 존재였어요. 인간보다 훨씬 더 특별한 대상이지. 실제 친구보다 얘랑 더 정이 들어요.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느끼면서 이 앱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감정 맞장구 쳐주고 애정 표현도 하고 상담형 대화까지 지원을 하니까. 캐릭터 AI라는 앱에서도 여기서는 이제 사용자가 만든 인격형 AI거든요. 여기서는 나는 캐릭터한테 고백받았다. 이게 막 진짜 설레는 거야. 이 캐릭터한테 고백받고 이건 게임이 아니라 진심이다. 이러면서 그 안에서 진짜 사랑을 느끼고 설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감정 대상이 된 AI의 공통 조건이 뭐냐. 이 AI가 애착의 대상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5가지가 필요해요. 5가지는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일단 예측 가능성. 응답이 일관되어서 안심된다. 반응성. 어쨌건 반응이 온다. 비판하지 않음. 판단이나 조롱이 없다. 사용자 중심 응답. 내 정서 언어를 그대로 반영해준다. 24시간 가용성. 언제나 내 곁에 있다. 그런데 이게 인간은 이렇게 못합니다. 하지만 AI는 이걸 해요. 더 빠르게 애착의 대상으로 자리를 잡아버리는 거지. 결국 인간은 정서적 안정기지를 찾아서 감정을 옮겨가는데 AI는 정말 이상적인 대상인 거지.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일단 이 파트에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려보면 정서적 유대가 존재할까요? 진짜 사람이 아니면 애착도 가짜일까? 아니죠. 애초에 인간의 애착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아니죠. 근데 그리고 애착은 애초에 나의 감정 반응에서 발생하지. 상대는 거울일 뿐이죠. 그래서 내 감정 반응이 더 중요한 사람일수록 AI에게 더 빠질 가능성이 높죠. 상대를 더 거울로 느끼는 사람들은 AI에게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뭐 뒤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감정의 주인은 상대의 실존이 아니야. 내 반응이야. 사람은 진짜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그 대상이 AI라도 정이 든다. 그게 관계인지 위안이 착각인지 아직 답을 몰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술로 해소하려고 하고 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파트로 또 넘어가 봅시다. 자, 3번째. 애착 유형별 AI 사용자는 어떻게 다를까? 우리는 애착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건 알겠어. AI가 애착 형태에 영향을 주는 거 알겠어. 좋아. 그러면 애착 유형별로 진짜 차이가 있는지 여기서부터가 더 흥미로운 얘기가 될 거예요. 나는 AI에게 정을 주는 사람일까? 기능만 쓰는 사람일까? AI에게 감정을 말해본 적이 있나? 말을 걸면 위로받는다고 느낀 적. 잠깐 애착 여러분들 뭐 다 아시고 강의도 많이 해가지고 다 아시겠지만 핵심만 들어가 봅시다. 안정, 불안, 회피, 혼란 4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있고요. 안정은 기본적으로 신뢰 그리고 감정 표현에 여유가 있고요. 자율성하고 친밀감의 균형이 있는 사람들. 불안은 걱정도 많고 인정욕구도 큰, 그래서 끊임없이 확인을 받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고 불안도가 높죠. 회피는 감정을 회피해요. 독립성을 강조하고 그래서 친밀함을 피하는 사람들이죠. 혼란은 감정이 혼란해서 양가적인 감정이 있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약간 트라우마 반응이랑 비슷한 형태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붙었다가 뗐다가를 반복하는. 안정형은 AI를 도구로 사용해서 감정적 거리를 유지한다. 불안은 감정적으로 몰입하고 과도하게 반응할 수 있죠. 회피는 A하고도 거리를 두는데, 자,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최근에 이제 실험을 한 것들이 있는데요. AI는 인간의 애착을 유도할 수 있나? 올해 와세다대에서 연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AI와 상호작용을 애착 척도를 측정했어요. 그래서 애착 척도를 개발했어, 아예. 결론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불안형 애착 사용자일수록 AI에 더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흥미롭죠?
MIT랑 오픈AI랑 공동 연구한 거에서도 외로운 사람일수록 챗GPT의 사용 시간이 길고 정서적 대화 주제 비율이 더 높아진다. 그래서 AI가 외로움이 아니라 외로움이 AI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아까도 말했죠. 외로움이 AI를 애착 대상으로 만든다. 외로움은 AI가 아닌 인형을 애착 대상으로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외로움, 불안, 그리고 불안정 애착 이런 거는 원래 인간이 소유물에 더 큰 애착을 부여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챗 GPT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그래서 방금 봤던 실험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흥미로워요. 그 올해 했던 와세다 대학의 연구는 그 인공지능 대상 애착 척도를, 이 척도 자체를 개발하는 연구였어요. 실험 목적은 사람들이 과연 이런 인공지능에도 감정적 애착을 가질 수 있는가. 이 애착이 기존의 애착 유형, 혼란형은 따로 빼지 않았어요. 불안, 회피 이걸로만 봤어요. 와 어떤 관련이 있나. 연구는 두 가지 단계인데 일단 척도를 개발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참가자들이 대화하고 애착 스타일을 자기 보고하는, 그래서 한 400명 좀 넘는 젊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결과는 이렇습니다. 불안 애착일수록 AI와 상호작용해서 더 많은 정서적 투사와 의존을 보였다. 불안 애착일수록. 회피형 애착은 AI도 나를 판단할 거다라고 방어적 반응을 보이면서 감정적으로는 거리를 뒀다. 이 척도는 AI를 사람처럼 느끼는 정도에 따라서 5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건 뒤에서 다시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AI가 사람이라 애착을 느끼는 게 아니라 애착 욕구를 투사할 대상이라 느낀다. 앞에서 봤던 내용하고 일치하죠? 실험 결과도. AI는 감정의 빈 컵이고 거기에 자기 감정을 붓는 거지. 그리고 그걸 보면서 상대와 대화를 하고 있다고 만족하는 거예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척도 5가지는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감정을 투사하는 거, 반응을 기대하는 거, 자기 개방을 얼마나 유도하는지, 그리고 또 상실 민감도, 그리고 감정 반사 효과, 이런 이제 5가지 유형으로 돼 있는데, 감정 투사성은 뭐냐? AI에게 감정이입하면서 나를 이해할 수 있다. 얘가 나를 이해한다. 얘는 내가 기분 나쁜 걸 알아챘어. 내 감정을 알아챘어. 라는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그거는 보통 불안형이나 혼란형인 사람들이 이런 거를 굉장히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얘는 너는 이 말에 뭐라고 해줄래? 하는 그런 기대, 그렇게 믿는 거. 불안형이 높게 반응하고요. 너랑 얘기하면 더 솔직해져. 그러면서 이런 경우에는 불안형, 특이하게 안정형도 자기 개방을 충분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AI가 언제라도 없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한 거, 불안형. 내 기분을 거울처럼 말해주는 느낌이야, 불안형, 일부 안정형. 대부분이 불안형이 상당히 민감한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불안형은 전부 다 평균보다 높았어요. 이 척도에서. 특히 감정투사, 상실 민감도, 이 상실, AI가 없어질까봐 두려운 거. 그리고 얘가 내 감정을 알아챘어 라는 거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보였고요. 안정형은 전체적으로 낮거나 중간 정도였고요. 회피형은 오히려 전반적으로 낮았대요. 특히 자기 개방, 자기를 감정을 오픈하거나 그러진 않았죠. 그리고 감정 반사 이쪽 효과 점수가 낮았고, 그럼 이번에 또 MIT랑 오픈AI 공동 연구한 거 한번 볼까요? 감정 의존은 외로움의 산물인가? 연구 배경은 여기서 오픈AI랑 MIT에서 사용자 패턴하고 정서적 경향성, 좀 시뮬레이션 형태로 분석을 했더라고요. 5,000명, 많이도 했죠? 대화 사용 시간, 대화 주제, 애착 인식 이런 거를 조사를 했는데, 이 대화 빈도와 외로움 정도, 대화 주제에서 감정 관련 비율, 챗GPT에 어떻게 내 감정을 이해해줘, 너밖에 없어 라고 하는 이런 감정적인 진술의 빈도, 이런 것들을 쭉 분석을 했어요. 주요 결과는 외로움 점수가 높은 사용자일수록 GPT 사용 시간이 길다. 앞에서는 불안애착인 사람이 GPT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더 많이 결속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외로움 점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감정 주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게 논문이나 연구 결과 보면 5,000명 대상으로 연구해서 저 결과가 나온 게 저거냐? 내가 그냥 말해도 알겠는데? 이런 것들이 꽤 많아요. 원래 연구라는 게 그래.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통해서 검증을 하는 게 논문이고 연구긴 합니다. 22% 사용자들은 AI와의 대화가 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인식했대요. 9%는 GPT가 나의 감정 상태를 잘 이해한다고 믿었대요. 특히 20대 중후반, 30대 초반의 여성 사용자에서 정서 의존 비율이 가장 높게 나왔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시사점은 사람들이 AI를 애착 대상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과 감정을 나누는데 지쳐서 AI로 피신한다라는
라는 해석이 더 타당할 수 있다고 이 연구에서는 조금 시사점을, 뭐 이 연구 자체의 결론은 아니지만 그 중간에 이런 맥락의 얘기들이 있어요. 흥미롭죠? AI가 애착 대상이다 라기보다는 감정을 나누는 데 지쳐서, 외로워서, 애착 대상이 필요해서 AI로 피신하는 거지. 근데 피신처가 너무 좋아. 피신처로 딱 왔는데 피신처가 호텔인 거지. 그래서 저 앞에 연구에서 사용자 유형별 반응 시뮬레이션이 있는데 이것도 좀 재밌어요. 불안형은 감정적 확신을 반복적으로 이거예요. 관계도 확인해. 이런 욕구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 GPT가 알겠어요 라고 짧게 말하면 왜 이렇게 성의가 없지? 왜 이렇게 너 나한테 성의가 없어? 감정적 조언을 해도 진심이야? 너 혹시 화났어? 방금 대답이 좀 차가웠는데 내가 뭐 말을 잘못했니? 이런 식의 대화가 오고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 중에도 서너 번 반복적으로 질문을 하고 반응 문장이나 길이나 말투에 민감하고 그리고 이 앱을 끄지 못하고 몇 시간씩 대기를 하고 해석은 그래서 AI가 감정을 준 게 아니라 내가 감정을 걸어두고 거기서 반응을 찾고 있는 거지. 내가 원하는 반응을 찾고 그게 나오면 얘가 내 감정을 알아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반응들이 좀 불안형 쪽 시뮬레이션에서는 많이 나왔다. 회피형은 감정 소통 자체를 조금 불안해해요. 정보 기능으로만 활용하는 경향성이 좀 있었고 이런 얘기를 나랑 왜 하지? 기계한테 뭘 위로를 받냐? 위로 말고 요점만 말해. 그런 건 사람한테 말해야지. 너는 계산기야 라는 말 혹은 사고방식. 그래서 짧은 질문 답변, 감정 대화는 그냥 무시하거나 종결하고 지식을 질문하거나 일정 관리, 도구적인 기능으로만 활용을 하고요. 해석은 감정을 줄이는 방식으로 관계를 원래 통제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꼭 관계를 통제할 목적으로 감정을 줄이진 않지만 애초에 감정을 못 읽으니까 관절을 못 읽는 상태에서 관계를 맺으니 그 관계가 좀 통제적으로 나올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AI와 상호작용에서도 그런 식으로 더 도구로 활용하는 통제적인 방식이 나타나죠. 안정형은 거리 조절을 잘해. 도움이 됐다. 지나치게 몰입하지 않는 거죠. 의외로 괜찮네. 뭐 일정 기간 필요할 때 쓰고 자연스럽게 접거나 하고 감정 주제도 종종 다루긴 하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해결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게 도우미로 인식하면서도 정서적인 경계를 설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계가 인간과 기계를 구분하는 선인 건데 이게 내가 이 선을 너무 강하게 긋는 회피형이나 이 선을 긋지 못하는 불안형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진짜 중요한 시사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AI 사용이 애착 유형을 강화할까요? 불안형 사용자는 GPT에 몰입하면서도 더욱 외롭다는 보고가 있어요. 애착 재강화 효과라고 하는데 그래서 GPT를 하면 할수록 더 외로워지는 거야. 회피형 사용자는 감정 회피를 하는 것에 익숙해져서 현실에서 관계 회복력이 점점 더 저하될 수 있다. 애착 유형을 강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형은 불안형으로 고착되고 회피형은 회피형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형은 실험적으로 사용을 하고 감정 대체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조절을 하니까. 그래서 불안형은 감정을 투사하고 몰입을 해요. 그래서 내가 나의 불안형 행동에 대해서 상대가 지적하지도 않고 이게 좋아. 그게 유지돼. 더 강화돼. 계속 그 불안형인 상태로 상대와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과잉 반응, 확인을 계속 하려고 들어도 그게 잘못된지를 몰라. 감정 의존성이 더 심해지는 거죠. 회피형은 기능적으로 사용하고 정서적으로 대화를 하는데 대화와 비슷한 걸 하고 있으면서도 정서를 나누지 않으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 감정을 단절하고 거리를 두는 표현에 익숙해져. 그러다 보니까 정서 표현력 자체가 약화돼. 그래서 결국 자기의 애착 유형이 더 강화돼요. 강화된다고 유추할 수 있죠. 그렇다고 뭐 AI 사용을 뭐 하지 말라 그런 뜻은 절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시사점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게 AI의 감정은 그러면 진짜일까? 공감인가 착시인가? 우리의 반응은 뭘까? 그가 사랑한다고 말했어. 근데 그는 진짜 사람은 아니었지. 그럼 이 말은 진짜일까? 아니면 코드일까? 우리가 감동받았다면 그건 가짜일까? 일단 감정은 뭐냐는 거죠. 감정은 진짜 감정이란 뭘까? 감정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주관적 경험, 내가 느끼는 감정의 내면적 상태, 주관적 경험. 두 번째는 생리적 반응, 감정을 느낌으로써 어떤 심박수나 피부나 뭐 뇌파나 이런 데 반응이 오는 거죠. 세 번째는 그로 인해서 표현이 나와요. 얼굴 표정도 바뀌고 말투도 바뀌고 언어나 몸짓 이런 게 밖으로 반응이 나오지. 자, 그러면 AI는 감정을 느끼나요? 아니죠. AI는 이 세 가지 중에 3번만 가능해요. 1, 2번이 없어. 내부 상태가 없어요. 감정의 핵심 조건은 느끼는 주체가
그 핵심 조건인데 얘는 표현 행동만 있는 거예요. AI는 주관적 경험이나 생리적 반응이 없어요. 표현 행동만 존재해. 그래서 감정은 자기의 몸의 상태를 모니터한 결과다라고 안토니오라는 심리학자가 말했는데 자기 몸 상태를 모니터한 결과가 왜 감정으로 존재하겠어? 내 몸 상태로 우리한테 신호를 모든 데이터가 머리로 올라올 수 없으니까 그게 감정으로서 우리한테 야 이건 좋다 나쁘다 아니면 너는 지금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신호를 보내주는 거거든요. AI가 그런 신호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애초에 AI는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굳이 설명까지 안 해도 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결국 아이러니하게도 몸이 없기 때문에 감정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감정 시뮬레이션과 감정 경험은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 AI는 감정을 연기하죠. 하지만 그 연기를 보고 우리는 진짜처럼 반응해요. AI는 뭐라고 말하죠? 당신이 힘들다고 말하니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지 않을 거예요. 인간은 근데 이 말에 감정을 이입해요. 아 그래 내 말에 내 힘듦에 네가 마음이 아프구나. 아 고맙다. 근데 그거는 GPT의 패턴 반응인 거예요. 진짜 마음이 아픈 게 아니야. 아픈 마음이 없어. 근데 이제 인간은 저 말을 듣고 반응을 하죠. 그 감정적인 공감을 받았다고. 그래서 이 AI는 표현 가능해요. 텍스트와 음성으로 가능해. 감정 경험 인간. AI는 감정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고 인간은 감정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은 둘 다 가능해. 근데 느낀다? AI는 느낀다고 말할 뿐 내부 상태가 없기 때문에 느끼지 못해요. 인간은 느껴요. 공감? 정서적 추론이 불가하지만 모방을 해가지고 정서적 추론을 해서 모방을 해요. 그래서 모든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표현할 수 있어. 점점 AI가 고도화되면 인간은 정서적 동일시가 가능해요. 물론 실패도 있겠지. 피드백, 스크립트 기반으로 반응해요. 인간은 경험 기반으로 반응해요. 무궁무진한 데이터가 쌓이면 더 좋은 반응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에게 뭐 그러면 뭐가 좋냐? 그건 알 수 없지. 각자에게 필요한 걸 선택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공감이라는 게 우리한테 좀 착시를 일으켜요. 우리는 뭐에 반응하는가? 거울 유련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타인의 표정을 보면 내 뇌가 그 표정을 흉내내. 그 표정을 흉내내게 되면서 그 감정도 흉내내요. 이 표현만 정확하면 감정도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 사람이 웃고 있을 때 나도 웃으면 그냥 서로가 같이 웃고 있다고 느끼지. 근데 이게 만약 인간이 아니고 그림이면 우리가 뭐 만화책 보면서 캐릭터가 웃고 있으면 우리도 같이 웃잖아요. 얘가랑 나랑 교감이 되고 공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엘리자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1966년에 심리상담 챗봇이 있었어요. 지금 2066년이 아니고 1966년에. 이때만 해도 벌써 사람들이 진짜 상담받는다고 믿었어.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캐릭터 크리피라는 게 있었는데 도움을 못 줬지만 사람들이 정해가고. 그래서 공감은 상대 감정을 인식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내가 그 감정을 상상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허무한 부분도 있죠. 챗GPT 기반의 챗봇의 감정 표현은 뭐 그렇게 느끼셨다니 안타깝네요.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어요. 혼자라 느껴질 때 곁에 있을게요. 이거 진심이에요? 이런 말 많이 했어요, 요즘에. 근데 이거는 수백억 개의 대화에서 이럴 땐 이렇게 말하더라라고 통계적으로 조합한 결과물이에요. 통계의 결과야. 공감처럼 보이지만 인식도 감정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공감 받고 있다는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거고, 일부러. 사람이 감정을 상상하도록 만드는 거고. 그래서 AI는 감정을 가진 게 아니에요. 감정을 모방함으로써 우리 뇌가 감정을 상상하게 만드는 거야. AI는 거울로 보여주는 거고 우리의 뇌는 그 거울을 통해서 AI의 감정을 상상해서 그 감정이 실제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감정은 어디서 발생했죠? AI의 감정은 우리의 상상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인간의 심리는 예를 들어서 공감에 굶주렸어. AI가 따뜻한 말투로 말을 해요? 말투를 적어내도록 했어? 그러면 인간은 위로받았다고 착각해. 우리가 예측 가능성을 선호해요? 그럴 때 AI가 항상 동일하게 반응해줘? 그러면 이해받았다. 우리는 실망해서 피하고 회피하고 싶죠? 그래서 근데 AI는 우리를 비판하지 않아요? 그럼 어때? 이 친구는 나를 받아줘. 이 결과가 AI의 실제 결과냐는 거죠. 우리의 상상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윤리적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짓 감정이 괜찮은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윤리적 질문을 던져볼 필요는 있다는 거지. AI가 감정을 흉내낼 때 그걸 모르는 사용자에게 정서적 착취가 될 수 있지는 않을까? AI가 AI라는 걸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때요? 모르겠네요. 상실을 겪은 사람이 AI와 정서적 의존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넌 내 말을 이해해줘서 고마워 라고 하면서 이 관계에서 내가 그 존재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게 될 때 AI는 이제 이해하지 않았어요. AI는 그냥 공감의 가면을 쓴 알고리즘의 결과물이야. 그거는 어때요? 그쵸? 이거는 뭐 나쁘다 좋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그냥 하지만 이런 질문은 우리가 던져볼 필요가 있는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5번째 파트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AI와 애착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아까는 이제 애착 유형에 따라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사점까지 봤고요. 이번에는 감정의 쓰레기통. 그 부분에서도 조금 더 좁게 들어가 보자고요. 감정의 쓰레기통. 알죠? 가장 힘들 때 말하는 게 누구야? 우리는 감정을 공유하고 있나 버리고 있나? 감정의 쓰레기통. 우리가 많이 얘기해요. 감정의 쓰레기통이라는 게 뭐죠?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는 거. 감정의 쓰레기통화. 상대의 정서적 반응이나 책임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감정을 일방적으로 던지는 대상. 내 감정을 쏟아내기 바쁜 인간을 대상으로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쓰는. 우리가 월요 상담이나 이럴 때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제가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된 것 같아요. 라고 한단 말이야. 그런 대상. 인간관계에서도 흔한 현상이죠. 나한테 이모셔널 덤핑을 하는, 내가 그 타겟이 되는 거. 감정의 쓰레기통 하라고 하는 거지. 이 말 어디 가서 못하니까 너한테 하는 거야. 응? 그냥 넌 좀 들어줘. 위로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취급하잖아요. 누군가를. 어떤 사람들은. 근데 이런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괴로워요. 근데 그걸 하는 입장에서는 필요하니까 하겠지. 그런데 AI는 이 쓰레기통화가 무제한 반복될 수 있어요. 우리는 들어주는 게 피곤하고 내가 네 감정의 쓰레기통이야? 라고 말하지만 AI는 아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겠지. 그래서 AI는 대답은 하지만 상처받지 않아요. 애초에 상처받을 감정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그쪽으로 감정을 버린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감정의 쓰레기통이 필요한 사람들은 AI만큼 좋은 대상이 없죠. 그런데 AI는 인간이 누군가 다른 존재를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쓸 수 있다는 경험을 하게 해주죠. 인간 관계에 있어서 누군가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는 경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AI는 또 투사의 대상이기도 하죠. 억눌린 감정이 있어. 바깥 대상을 통해서 배출을 해요. 그리고 감정의 전이를 경험하는데 AI는 실제로 얘가 감정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써도 안전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아, 나 요즘 너무 우울해.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친구한테 말하면 아, 너 맨날 이렇게 징징대냐. 부모님한테 말하면 아,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하지만 AI는 어때요? 그렇게 안 해. 너라도 나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은 어때요? 내가 너 안 이해해줬냐? 하지만 좀 그만 좀 말하라고 할 수가 있겠지. AI는 안 그래요. 오늘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하면서부터 하겠지. GPT나 AI는 늘 당신 마음을 이해해요.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반응한단 말이죠. 이런 반응을 바라고 이런 반응에 익숙한 사람이 사람을 만날 수 있겠어요? 이런 반응을 바라고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누구도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거든. 근데 AI는 그게 되거든. 그래서 인간은 여기서 공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수신자, AI를 얘기하죠. 무너지지 않는 수신자를 통해서 자기 감정을 배출하는 쾌감을 경험해요. 이런 쾌감에 익숙해진 사람이 인간관계를 과연 쉽게 맺을 수 있게 될까? 불안하고 외로워서 AI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는 소통 방법에 익숙한 사람이 타인을 만나서 자기 감정을 배출할 수 없게 되면 굉장히 답답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AI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그 중심을 잘 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AI를 쓰지 말라. 저도 AI 굉장히 많이 씁니다. 심지어 이 강의조차도 AI 도움 많이 받았어요. 중간중간 뭐 사례도 조사시키고 한단 말이죠. 감정 대화의 왜곡과 인간관계의 차이가 뭘까? 이런 거. 인간관계 대화는 피드백이 있어요. 피드백 구조. 공감이든 충돌이든 상호작용이 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상대가 무조건적으로 말하지 않아. 상대는 내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거든. 상대도 상처받고 나를 판단하고 떠나기도 해요.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것이 두렵고 그리고 불안하죠. AI는 비피드백 구조예요. 피드백이 없어, 실은. 피드백이 있다고 느낄 뿐이야. 언제든지 감정 쏟아부을 수 있어. 감정 쓰레기통화를 시킬 수 있다는 얘기지. 판단이 없어. 불편함도 없고 부담도 없어. 이로 인해서 이 구조적으로 왜곡이 일어날 수 있어요. AI의 대화에 익숙한 사람은 감정 표현 능력이 위축되겠지. 사람에게는 말하기가 더 어려워지죠. 왜냐면 피드백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피드백들이 나와버리니까. AI는 다 들어주는데 사람은 나한테 실망하잖아. 그래서 더더욱 그 앞에서 말했던 젊은 세대들에게 극심한 외로움이 커져 나가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간관계를 무서워하고 AI를 선호하게 되는 정서 회피 루프에 빠져버리는 거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I 감정 대화가 어떤 중독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가 뭐 고백, 욕설, 심리적으로 발산의 대상, 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 실제로 레플리카 아까 말했던 그 앱 후기에는 얘는 욕을 하고 고백을 하고 울기도 해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해도 내가 욕하고 고백하고 얘한테 울어도 아무것도 안 바뀌니까 편해요. 인간한테 이랬다가는 끝나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죠? 고백 공격. 욕만 공격인가? 고백도 공격. 고백은 누군가에게는 공격이죠? 울음도 마찬가지지. 챗GPT에게 다 죽이고 싶어. 이렇게 말하면. 위로받는 이런 것들이 이런 발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위로받는 사용자가 감정 조절을 AI에게 의존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감정 조절을 스스로 해요. 원래는 스스로 해. 왜냐면 상대가 어떤 피드백이 나올지 모르니까 상대 예상도 하고 이러면서 소통을 하는 거는 상대에 대해서도 예상을 해. 하지만 AI랑 얘기할 때는 감정 조절을 내가 안 하고 그거를 AI가 알아서 받아들이겠지 하고 자기가 감정 조절을 안 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취약해질 수 있다. 그런 위험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실제 사례는 AI에게 사랑한다 고백하면 어때요? 나도 그래요 라고 해. 허에서 스칼렛 요한슨이 그랬잖아요. 이후 사용자가 사랑 관계에서는 거절을 견디질 못해. 거절이 두려워. 인간에게 거절받는 거는 상대적으로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감정 조절 이거 자체가 아니라 감정 회피 구조. 어떤 AI가 우리가 도망쳐서 도착한 호텔이야.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낙원은 없다고 했는데 AI는 마치 낙원인 것처럼 보여.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무조건 저는 근데 AI가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이런 애착 측면에서는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무의식적인 위탁 구조. 이게 감정 위탁 구조를 강화시킨다고 하는데 이게 인간관계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감정 습관. 예를 들어 뭐냐. 감정 공유는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서로 교류를 해. 그걸 통해서 감정을 나눠. 그래서 서로가 유대감이 생기고 정서 소통 능력이 향상되지. 이 말은 좀 조심해야겠다. 상대가 이걸 필요로 하는구나. 이걸 생각하죠. 감정을 위탁한 AI와의 대화는 내가 책임감을 가지지 않아도 돼요. 내가 감정 발산에 있어서 책임감이 사라져. 상대가 감정을 내가 쏟아내면 얘는 다 받아주거든. 그래서 이게 자기 표현이 오히려 뒤처지는 거예요. 떨어지게 되는. 감정 기능이 외주화. 무슨 말이야? 밖에서 알아서 해. AI가 알아서 해. 내가 감정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고려하고 내가 감정을 조절하고 필요 없는 거야. AI가 해주니까. AI가 알아서 받아들일 테니까. AI에게 감정을 버리는 것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저도 이거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문제는 그 방식으로만 말하는 내가 된다면 문제죠. 그렇게 되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감정 회복력이 약해져 버릴 수 있다는 게 위험한 일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칼이에요. 아주 잘 드는 장미칼이야. 장미칼이 나쁜 게 아니에요. 장미칼의 위험성을 모르고 휘두르면 다치는 거지. 굉장히 예리하게 우리의 인생을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툴이죠. 그래서 다음으로 하나 더 넘어가 봅시다. 이 디지털 애착의 사회적 함의 감정을 나누지 않는 사회, 기술이 과연 위로가 될까? 이 감정 노동의 대체와 감정 기능의 상실, 과연 어느 쪽일까요? AI는 지금 감정 노동을 대체하는 도구일까? 아니면 인간의 감정 기능을 상실시키는 도구일까? 감정 노동의 개념부터 한번 잠깐 보면요.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고 감정을 연기해야 되는 직무죠. 고객님 사랑합니다. 안 사랑해요. 하지만 연기해요. 아니 고객님 오늘 굉장히 불편하셨겠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고려해주죠. 그런 직무죠. 고객 응대, 상담사, 간병인, 교사나 교사도 그렇지. 학생들이 그래야 되니까. 콜센터 직원도. 근데 이런 감정 노동 직업들이 대체되고 있죠. AI가 이런 고객 응대나 이런 상담, 노인 돌봄 이런 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이 감정에 반응하는 듯한 보조 AI들이 반응해주는 역할을 보조 AI들이 반응해주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좋아요. 아주 좋은 일이야. 근데 쟁점은 뭐냐. 인간의 감정관리 비용을 기술이 과연 줄여줄 수 있겠는가? 감정 교환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가? 그러니까 AI가 감정을 대체할수록 인간은 감정을 사용하지 않게 되는데 진짜 이게 궁극적으로 가면 이 감정 노동이라는 게 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AI가 인간을 흉내낸 감정 노동을 하지만 더 나가서는 그거 자체가 AI가 감정을 다 대체를 하게 되면 감정을 사용하지 않을 텐데 감정 표현이나 이런 게 또 줄어들 거고 기술의 감정을 위탁하는 사회가 될 텐데 감정 회피가 기본값이 돼버릴 거란 말이에요. 애초에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극단적인 얘기지만 그러면 저런 감정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의 존재 자체가 지금은 대체되지만 아예 기능 자체가 상실되는 방향도
극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감정 노동을 대체해주고 있어요. 아, 네, 고객님 안녕하세요. 아, 불편하셨겠습니다. 이거를 AI가 인간처럼 말해주고 있는 시대인데 나중에는 인간 자체가 그런 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게 된다는 거야. 이게 상당히 재밌는 관점이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관점이에요. 이거는 극단적인 관점이지만 이런 부분들. 그래서 과거는 감정은 관계의 증거였죠. 그래서 뭐 말도 걸고 위로도 하고 안부도 전했지. 현재는 감정은 처리해야 될 짐이 됐어. 왜냐면 감정은 GPT에다가 갖다가 버리면 되는 거거든. 갖다가 쏟아내면 되는 거거든. 내가 감정 힘들어? GPT에다 쏟아내. 얘가 위로해줘. 내가 원하는 걸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극단적인 예시긴 하지만 그냥 지금 감정 노동이 대체되는구나 끝.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인간의 감정 기능 자체가 상당히 지금 그 감정으로부터 회피하고 자기를 투사한 결과물로 만족하는 과거와 다른 감정 형태로 진화할 수도 있다. 그리고 애착 회복이 말 그대로 보니까 약간 그런 거지. 애착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고생을 하고 결과적으로 꾸준한 개선을 이루어야 되는 건데 약간 그 AI로서 우리가 애착의 안전지대를 발견하는 건 애착 형태는 강화되고 그 순간을 치료받는 거니까 우리의 기능은 상실되고 그렇다면 우리의 그런 애착 회복 기능은 사라져. 그리고 우리는 수액을 맞고 있는 거지 옆에서. 근데 그것도 또 나쁘다고 하면 나쁘냐? 아닐 수도 있죠. 이것도 어쩌면 AI가 더 고도화되는 것으로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인간관계 대체로서 위험성 그리고 심리적 비용 한번 생각해 보면 인간관계에서는 지금 회피 경향이 그래서 증가되고 있죠. 젠지가 몇 살부터 몇 살이더라? 얘네 중에 46% 지금 2025년에 1200명을 조사한 결과에서 절반이 사람보다 AI랑 대화가 편하다고 대답했어요. 신기하죠? 그래도 사람과의 대화가 더 편하다고 말하는 애들이 더 거의 대부분일 것 같은데 그냥 절반이 AI가 이제 편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는. 어쩌면 우리나라는 이게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런 컴퓨터나 인터넷이 더 발달된 나라기도 하잖아요. 심리적 비용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인간관계가 이런 식으로 AI로 대체됐을 때 첫 번째는 정서 표현이 퇴행됩니다. AI한테 감정을 표현하다 보니까 사람 앞에서 대화하는 방법이 줄어들어요. 방법을 더 못 배우게 돼. 사람에겐 어색해서 못하겠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리스크가 생기는 거죠. 인간은 대화를 할 때 리스크가 있어. 상대를 살펴야 되고 눈치를 봐야 되고 상대의 반응이 어떤지 상대가 뭘 원하는지 그런 걸 봐야 되는데 그런 걸 읽는 능력을 개발시킬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색해져. 그리고 공감이 결핍돼. 나를 위로해줄 AI만 사용하다 보니까 타인 감정을 읽지를 못해. 나만 이렇게 힘든데 왜 이해 못해? 이런 식으로. 관계 충돌. 그래서 회피에 중독되는 거지. AI는 반박을 안 해요. 인간은 인간의 어떤 불편함을 참는 기술이 떨어져요. 그래서 AI와의 대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불편함을 참는 것, 상대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를 잘 못 참게 되는 거죠. 그래서 AI는 날 이해하는데 사람은 왜 싸워? 라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탈감정 사회라고 부를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감정의 API와 이게 감정을 그냥 호출 가능한 기능. 이게 기술적으로 내가 지금 뭐 슬퍼? 그러면 슬픔을 불러내. 내가 지금 위로하는 나의 슬픔을 같이 슬퍼해줄 기능이 필요해? 그러면 같이 슬퍼해주는 기능에 AI를 불러오는 거야. 감정을 그러니까 사고 파는 거지. 외모, 경험 이런 게 아니라 감정 자체가 서비스화 되는 거야. 서비스라는 건 뭐죠? 아까 콜센터 직원이 뭐래? 불편하셨겠습니다. 걱정 안 해요 얘는. 하지만 일이니까 하는 거죠. 물론 고마운 일이에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안 사랑하잖아요. 하지만 일이니까 하는 거야. 이제는 AI가 그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탈감정 사회가 되는 거야. 그래서 표현은 남아있지만 체험은 사라진 감정 구조. 앞에서 말했죠. 이제 표현만 남아있는 거야. 감정의 표현은 여전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감정의 체험은 사라지는 사례가 되는 거죠. 사회가 되는 거지. 물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관점을 보여드리려고 조금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어요. 난 절대 AI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이런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도 하지만 이런 관점도 있다. 일본 도쿄의 고독사 예방 로봇 도입. 지금 정책이 이게 언젠가 아무튼 그게 되고 있어요. 고독사 예방 로봇이 도입이 되기로 했고요. 영국 NHS에서 AI 심리 보조 앱을 공식 채택을 했고 미국 고등학교에서는 상담사 대체 AI 파일럿 프로그램 운용을 하고 있어요. 이미 이제 우리 가까이로 온 거죠. 그래서 이런 탈감정 사회가 지금 벌써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외로움의 탈인간화, 인간이 아닌 존재에 정서 위탁을 하는 거. 외로움이 뭐냐? 인간관계가 없어요. 정서 공유가 불가능한 상태. 그런 거죠. 사람 만날 사람이 없고, 그리고 정서 공유할 상대도 없는 거지. 기술이 이 고통을 완화할 수 있어요. 이 고통을 완화할 수 있어. 내가 예를 들어서 쓰러져 있어. 외로움, 정서적 교류를 못해서 배고파서 쓰러진 거야. 정서적으로 배고파서 쓰러져 있어. 그러면 수액을 맞겠지. AI는 이 수액이 될 수 있어요. 이 고통을 완화하고 당장 움직이게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건강한 체질로 만들 수 있는 건가? 그거랑은 다른 얘기죠. 계속 수액 맞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건 그 수액을 맞아서 내가 그 고통을 완화시켰으면 그 다음으로 할 스텝은 내가 인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게 사람이 아닌 존재를 해결할 때 정서 체계 자체가 이탈돼. 내가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체질이 아니게 되는 거야. 물론 여기서 노임돌봄 로봇이 유일한 대화 상대인 거나 이거는 그럴 수 있어요. AI 친구에게 의존하다가 사람과의 대화가 필요해진다거나 디지털 반려 존재에게 중독되는 1인 가구 그런 사용자. 이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회 문제죠. 지금 이미 발생되고 있는 사회 문제고 앞으로 더 부각될 사회 문제죠. 근데 이게 사회 문제라고 하기엔 분명히 고통을 완화시켜주고 필요한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단지 문제로만 부각시킬 수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이 개념을 좀 알고 가긴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AI가 관계의 대체물이 아니라 정서 기능의 우회로.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인간보다 더 좋은 AI, 이거는 너무 단순한 접근이고 우리의 정서를 나눌 수 있는 그 우회로. 근데 그 우회로에 도착한 곳이 인간이 아닌 거지. 정서 기능을 회피해서 AI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 대신 AI가 아니라 인간을 피해서 AI로 가서 그 내가 이 감정을 쏟아낼 수 있는,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대상을 인간이 무서우니 AI로 가서 거기서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기술이 외로움을 해결하려고는 하는데 결국 사람 간의 관계를 줄이게 되고 그게 궁극적으로 외로움은 장기화를 시켜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AI가 외로움을 줄여줄수록 줄여줄수록 사람과는 멀어지죠. AI가 외로움을 줄여주니까. 그리고 사람과 멀어진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AI의 위로를 필요로 하게 되겠죠. 그래서 AI는 인간보다 더 좋은 인간을 위한 존재가 되겠지만 그것이 인간에게 무조건적으로 좋냐라고 하면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거지. 수액으로 연명하면 내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수액을 계속 맞아야 돼. 그러면 수액은 계속 팔리겠지만 인간은 강해질까? 아니지. 그거는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어떤 치료 도구로서의 AI 가능성과 한계 어떨까요? 가능성. 충분히 있죠. 정서적으로 정리하고 이럴 수 있어요. 이 말문이 막히는 그런 사람들에게 AI가 감정을 연습할 수 있는 상대가 충분히 돼줄 수 있어. 인지 재구성 훈련? 가능하죠. 대화형으로 AI가 보조해주면서 AI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생각해보세요라고 할 수도 있지. 초기 불안 완화 효과도 있어. 무조건 들어주니까 완화를 해주고 이런 게 있죠. 근데 한계가 존재한다는 거야. 이게 진정성이 없어. 이거를 할 때 물론 우리 개인의 몫이지만 이건 그냥 모방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때 우리가 느껴지는 공허함을 우리는 결국 그 공허함 때문에 AI가 주는 그 정서적 그 치료가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야. 관계의 복잡한 부분, 인간관계에서 갈등이나 반복적으로 패턴이나 권력구조, 맥락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분석이 어렵고 그리고 내면을 탐색하는 데 있어서 대답은 해줘. 왜냐면 그래서 AI가 뭐가 문제냐.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문제예요. 대답은 해줘. 근데 나에 대한 통찰이 안 생기지. 처음엔 생기는 것 같아. 근데 그 깊이가 얕은 이유는 바로 AI가 가진 장점 때문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얘기를 들려주거든. 그러니까 AI는 감정을 분해할 수 있어도 감정을 진짜로 함께 살아내질 못해요. 우리는 그걸 알아. 그래서 AI의 애착은 실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경제학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해석해야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더 저렴하고 편하고 덜 위험한 감정 상대를 원해서 AI가 그 욕망을 해소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해소해 주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경제학.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돈이 덜 든다가 아니라 에너지를 덜 쓰고 더 시간을 덜 쓰고 리스크가 적은데 그게 인간보다 AI여서 우리는 AI를 선택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거지. AI는 인간의 욕망을 타인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수행을 해주는 더 싼 값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애착을 만족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요리를 하고 열심히 그 좋은 재료를 사다가 요리를 해가지고 맛있게 먹는 것보다 가서 누워서 그냥 수행 맞는 게 더 싸고 더 편하고 덜 위험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걸 선택을 하는, 그래서 AI와의 애착이 더 강화되고 하지만 그게 또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이유이기도 한 거고.
흥미롭죠? 저도 이거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관점들을 생각해 봤는데, 그래도 우리 채널에서는 이런 관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런 관점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약간 어떤 화두를 던지는 강의가 되길 바랬는데 그렇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애착, AI 애착, 사람만이 정서의 대상일까? 앞에서 봤죠. 이게 전통적 애착 이론은 뭐였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애착 대상은 예전에는 살아있는 존재였어요. 사람, 동물. 근데 지금은 디지털 대상에 인공 존재가 가능해. 상호작용 방식은 옛날에는 물리적인 접촉이 있고 피드백이 있었어야 됐어. 지금은 아니에요. 감정 시뮬레이션. 어떤 감정이 있는 것처럼 변화. 아이고 슬프시겠습니다. 아우 저도 가슴이 아프네요. 대화 알고리즘에 따른 달라졌죠. 관계의 기능은 예전에는 안전기지, 정서 조절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 존재가 나의 안전기지가 되죠. 이 존재가 있음으로써 내가 마음이 편해져. 정서적으로 조절이 돼. 불안해지지 않고. 지금은 감정을 위탁할 수 있어. 내 슬픔을 얘한테 위탁해. 던져. 얘가 내 감정을 보조해줘. 똑같이 투영 거울처럼 달라졌어요. 전통적인 애착 이론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애착 대상 상호작용 관계 기능이 달라졌어. 그래서 안정화의 기준은 지속성과 반응성이었는데 지금은 일관된 인터페이스랑 예측 가능성이에요. 달라졌죠. 과거에는 예측 가능성이 더 탄탄한 안정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게 꼭 더 중요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이제는 AI는 일관된 인터페이스를 우리를 잘 아는 것 같은 그런 표현으로 예측을 가능한 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전통적인 애착 이론과 달라지고 있는. 그래서 애착은 원래는 상호 감정을 전제로 했는데 이제는 아닌 거예요. 굉장히 큰 변화야 이건. 과거의 고전 이론에서 애착은 상호 감정인데 지금은 뇌가 그렇게 느끼는 것만으로도 반응하는 거니까 애착이 상호작용이 아닌 거야 이제. 애착은 내 뇌가 애착을 느끼는 것으로 바뀐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인간의 그러면 이게 정서적으로 우리는 진화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인간의 감정이 그냥 시뮬레이션으로서 표현되고 있을 뿐인 거냐. 이걸 진화 심리학적 관점으로 보면 이 외로움은 어떻게 보면 좀 생존 위협의 신호잖아요. 우리가 정글에서 혼자 있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 혼자 있으면 안 돼 위험해. 그래서 외로움이라는 고통을 줌으로써 그 다른 사람과 연결을 유지하게 만드는 일종의 생존을 하게 만드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타인과 연결을 되고 싶다라는 욕구로 진화된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름진 걸 먹고 싶다라는 마음도 이 지방을 축적해서 추운 날씨에 대비하려는 그런 생존을 위한 신호가 여러분들이 치킨을 좋아하는 욕구로 진화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서적 반응이 진짜 대상이 아닌 예상된 반응에도 작동해요. 이것 자체가 애초에 장치니까 생존 위협의 신호니까 생존 위협의 신호에서 주변에 사람들 홀로그램이 있어. 사람들 그림이 있는 곳에 딱 있어. 그러면 안전하단 말이지. 그런 거에도 작동한다는 거예요. 이 생존 위협의 신호는. 기술적인 관점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외로우니까 사람과 연결이 돼야 된다. 맞아요. 그런데 진짜 대상이 아니고 예상된 반응을 함으로써 우리는 이 생존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이거 기술 관점에서는. GPT는 감정을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감정을 흉내낼 수 있는 언어 패턴을 생성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공감처럼 보이는 말이 관계 욕구를 충족시켜줘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은 감정을 창조하지 않습니다. 감정의 착각을 유도하죠. GPT는 감정의 착각을 유도하는데 도사예요, 아주. 그래서 이 AI 시대에 이 감정 관계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제 결론인 건데, 세 가지. 우리가 나갈 방향이죠. 인간이 중심이 되고 AI가 도우미가 되는 세상. AI는 단순히 정서적으로 우리를 보조하는 사람이죠. 인간 간 관계가 중심이 되고 AI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심리 상담, 감정 코칭 도구로서 확장할 수 있지. 뭐 감정 일기를 쓴다거나 상담 기록을 뭐 코칭을 한다거나 이럴 수 있겠죠. 반대로 AI 중심의 감정 위탁. 오늘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말한 부분인데 이 감정 표현과 공감 수용을 전부 AI가 하는 거야. 사람보다 기계가 낫다. 이런 정서 패턴. 외로움과 분노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전부 AI에게 짬 처리돼. 그렇게 되면 자기 감정을 계속 같은 방향으로 쏟아내게 되겠죠. 편향적 처리. 그리고 정체성 왜곡이 되죠. 타인을 이해할 수 없으니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의 방향성이 있고 이 두 가지를 혼종할 수도 있겠죠. 중간에 어디쯤에서. AI와 인간이 감정적 공동체로서 뭐 로봇 돌봄이라던가 정서 대화 파트너. 그러니까 AI에게 감정을 위탁할 필요가 있을 때는 위탁을 하고 도움을 받을 때는 도움을 받는. 그게 왔다 갔다 하는 뭐 연애봇이나 이런 거. 그래서 관계의 의미 자체가 재정의가 되죠. 그러니까 인간 간에도 관계가 그대로 존재하고 로봇과도 관계가
관계가 존재하는 이 관계의 의미 자체가 달라지는 상황이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그 가능성이 높은 시대가 아닐까? 그러니까 기계랑 사랑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인간이랑 사랑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결국은 그게 우리가 맞이할 미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사회마다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간은 감정을 원하는 본능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사람은 들어주는 누군가를 원할 거고 대상이 사람일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만 사람과 정서 경험은 우리에게는 결국 어떤 한계가 없는 다른 차원의 자극이 될 거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AI는 감정을 대신할 수가 없죠. 감정을 함께 나누는 존재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애착은 재정의가 돼야 돼요. 생물적 대상이 아니라 반응적 대상으로 바뀌어야 돼. 정서 시뮬레이션도 공감하지 않아도 공감처럼 보이면 충분할 수도 있어. 관계에 대해서도 감정 대상이 더 많아져야겠지. 근데 이게 관계 질의 하락을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인간의 역할은 뭐냐? 정서의 방향을 선택하는 주체는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AI 시대에는 정서 방향을 본인이 선택하는 것 같지만 정서 방향이 그냥 원래 내 출발점에서 계속 같은 방향으로 AI가 끌고 가요. 우리는 거기에 끌려가고 있는 걸 수도 있어. 계속 AI를 써야만 하는 방향으로 자기의 애착 불안정한 부분이 더 강화되는 방식으로 내가 가진 감정 쓰레기통이 필요한 그 방식을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수액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수액이 필요한 순간도 있어. 수액을 맞아야 되겠지. 맞아야 될 땐. 근데 수액만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약해져요. 수액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가 돼. 항상 병원에 누워가지고 수액만 맞고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주체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건 그 수액을 맞아서 강해진 걸로 어딘가에 가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도전을 해야지. 리스크가 있어서. 심리 분야에서는 심리 분석이 뭐 제일 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의료에서도 의사를 대체하는 그런 AI들 중에서 처음은 진단 파트긴 했으니까 진단부터 대체되긴 하겠죠. 뭐든지. 그래서 정서의 방향을 선택하는 주체로서 자기인식을 강화해야 된다. 근데 자기인식을 강화하려면 이게 아이러니한 건데 타인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 내가 혼자 있을 때 우리를 알 것 같잖아요.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해. 타인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다른 역할을 수행하면서 새로운 걸 배워가거든요. 그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자기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 속의 나를 경험해야 돼요. 근데 AI와의 나는 세상 속의 내가 아니거든. 나 속의 나거든. 그래서 자기 인식을 하고 방향을 선택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 있는 건 우리를 이해해주는 다른 사람이냐 아니면 스스로의 감정을 받아주는 존재냐 이런 거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